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피청구인으로 참석을 했을 때 계속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가 있는 줄 알았다. 내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아차하고 서로 이야기가 엇갈려서 그래서 미국에 가 있는 줄 알았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했다. 비화폰으로 했다는 겁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가 있지 않았으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는 안 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결국은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해서 한 이야기가 싹 잡아들여. 뭐 이런 것이었죠. 이제 그것이 홍장원 메모로 나오고 결국은 정치인 등의 체포 이런 쪽으로 갔습니다. 아직은 그 사람들을 자기가 생각하기에 국민 중에 뭐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을 뚝 잘라서 다 잡아서 어디다 가둬버리겠다고 했던 그것은 아직은 세세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주장을 했던 것이 그 모든 출발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가 있는 줄 알아서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에 하나하나 다 깨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탄핵당했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다 따져가면서 확인해가면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는 이제 피청구인이겠죠. 헌법재판소에서 한 이야기를 우리가 자료로 살펴볼 거니까 윤석열 씨는 2024년 12월 3일 20시 30분 그러니까 오후 8시 30분 그 전까지는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언제 했는가 하면은 2025년 2월 4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제5차 변론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때 피청구인 윤 씨가 헌재 재판관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이렇게 자청해서 상당히 길게 한 이야기 중에 우리가 확인해야 할 말들이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피청구인 윤 씨의 말은 이겁니다. 아까 국정원장 조태용의 해외 출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화요일 그러니까 2024년 12월 3일입니다. 화요일 저녁에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했다는 것이죠. 왜 했는가 하면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 제가 국정원장한테 아직도 거기시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아직도 거기시죠?
그 말은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아직도 미국에 계시죠?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밑에서 볼 건데 이 말을 살짝 바꾼 겁니다. 원래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조태용 국정원장이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거기시죠?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미국인 줄 아는 사람은 미국이 될 것이고 거기가 한국인 줄 아는 사람은 한국이 되겠죠. 제법 그럴싸하다. 이래서 저는 해외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게 참 그럴싸하게 말 만들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할 짓은 아니다. 기껏 해봤자 거짓말 하나 성공하는 건데 이것이죠. 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맞네, 맞아. 아직도 거기시죠? 했는데 아직도 여기입니다 하면 그 미국에 있는 거 맞네. 이러겠죠. 뭐 속고 싶으면 무슨 짓을 해도 속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말 하는 분들은 딱 윤석열급의 그 IQ, 윤석열급의 머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맞다고 한다면 이거 두 자릿수입니다. 그것도 낮은 두 자릿수. 이제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경찰에서 그 진술한 그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변론기일에 소개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공개됐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0시경에 그러니까 오후 8시경에 여기서 이렇게 그 24시제로 표기를 하는 것은 오전, 오후, 밤 뭐 이런 식의 구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통일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밤 8시경이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비상계엄 그 담화문인가를 발표하는 그런 때가 되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보안폰으로 전화가 왔다. 조태용 원장의 진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직도 거기시죠? 라고 안 물었다는 겁니다. 살짝 달라지는데 그 말이 그 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쟁이가 이렇게 말을 바꾸죠. 어디세요? 그래서 조태용 원장이 여기 있습니다.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아직도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그런 말은 안 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랬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씨는 거기시죠? 말이 안 되죠. 거기시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를 붙인 것 같습니다. 어디세요? 어디세요라고 하는 거는 미국도 될 수 있죠. 해외도. 그런데 대개 국내에 어딘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언젠가 다른 약속을 하려고 했든지 다른 가까운 데 있으면 어떤 일을 이야기하려고 했든지 뭐 이래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디세요? 라고 물었다. 그래서 조태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라는 것은 묻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이 다 아는 장소가 되겠죠. 국정원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면은 국정원에 있습니다. 이래야 맞겠죠. 이날도 평일 아닙니까? 화요일인데. 뭐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퇴근 시간은 지나 보이긴 하지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 자, 이거는 흔히 미국 간 줄 알았는데 안 가셨어요? 이게 아니고 미국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그저 할 말 없을 때 물어보는 말도 되고, 굳이 미국을 이야기한 거는 다음에 나오는 이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미국, 왜 미국 안 가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조태용 원장이 내일 떠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 안 가고 한국에 있고 또 국정원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졌죠. 조태용 원장이 방금 미국 대사와 송별 만찬을 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이러고 끊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피청구인 윤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과는 아주 살짝 바뀌면서 이야기가 전혀 달라지죠. 미국에 있는 줄 알면 그거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고 정도가 좀 지나친 겁니다. 이렇게 우기게 되면 확실히 한국에 있다. 미국 가 있는 줄 알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20시경 갔죠. 주한미국 대사 만찬 자리가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앞에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죠. 자, 여기에서 송별 만찬을 방금 했습니다 하고 이때 전화를 했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조태용 원장이 저 공간에 있습니다. 국정원 공간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국정원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 이제 쓸데없는 너스레를 떠는 것이죠. 그럼 아니면은 여기에서 뭔가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왜 다 지금 불러들이는 그 시간에 저녁 8시에 전화해서 기껏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들어오라 소리를 안 했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는 어쨌든 그냥 미국 안 가셨어요 이렇게 했고 조태용 원장은 내일 갑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 조태용 원장이 내곡동 국정원에 앉아 있다는 거 알았죠? 저녁 8시에. 그런데 계속 우기는 겁니다. 해외에 있는지 국내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미국에 있는 줄 알고 아직 거기시죠 했고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해서 그래서 미국에 있는 줄 알았다. 참 이 정도 되면 좀 징글징글하죠. 이게 왜 중요할까? 우리는 모르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2024년 12월 3일 밤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있었다고 내가 알고 있었다. 그걸 모두가 그렇게 믿어줘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가 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또 있습니다. 2025년 2월 13일 목요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일에 김용두 재판관이 증인 조태용을 신문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쭉 김용두 재판관의 말이고 그때 물어본 것은 왜 증인한테는 대통령이 전화하고 그리고 부속실장이 전화하고 전화를 2번이나 한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용두 재판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8시경에 대통령이 조태용 원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게 다 저 진술조서라든지 자료의 바탕에서 물어본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 이러니까 조태용 원장이 내일 떠납니다. 방금 미국 대사와 송별 만찬이 끝났습니다. 이러니까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같은 2024년 12월 3일 20시 05분, 그러면 이때가 20시니까 이제 5분 후가 되겠죠. 강의구 대통령 부속실장이 조태용 원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 계십니까? 자, 이런 질문은 국정원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밖에 나갔는지 이런 물음이 되겠죠. 왜냐하면 들어오라고 하려고 지금 전화를 한 거니까. 그래, 조태용 원장이 내곡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강의구 실장이 그냥 지금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김용두 재판관이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조태용 원장이 받아들인 다음에 왜 전화를 2번 했나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강의구 부속실장의 말도 그렇습니다. 지금 들어오세요. 이러면 그 중요한 날에 12월 3일 밤이니까 들어가기로 해놓았구나. 근데 지금이 가야 할 시간이구나.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2, 3, 4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의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그리고 김용두 재판관의 신문 내용, 여기에서 피청구인 윤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뜻이죠. 2024년 12월 3일 20시경부터 그때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조태용 원장이 내곡동 국정원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국에 있다고 알고 있지 않았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본 여러 건의 그 자료를 보면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피청구인 윤 씨의 그 대리인단에 김계리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때때로 깜찍한 이야기를 하죠. 김계리 변호사가 바로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이 조태용 국정원장은 미국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다면 이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네 편도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죠. 2025년 2월 4일 화요일에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제5차 변론일, 이때 피청구인 윤 씨의 대리인 김계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증인 홍장원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조태용 원장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불과 20분 전까지 대통령하고 함께 있다가 국정원에 복귀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간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 간 줄 알고 22시 53분경, 밤 10시 53분경에 증인 홍장원에게 지시를 했다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이제 뒤에 나올 이야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태용이 미국에 있는 줄 알고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밤 10시 53분에도 조태용이 미국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홍장원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되고 있죠. 출발이 그렇게 한 발 한 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홍장원 증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상하죠. 저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조태용 원장이 그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갔다 왔다는 말을 안 했고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는 말을 저한테 안 했습니다. 그러니 조태용 원장이 바로 그 국무회의에 갔다 왔다는 것을 제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면 끝끝내 말을 안 해줬다는 것이죠. 조태용 원장이 말해줘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언론에 나와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8시부터 조태용이 한국에 있다는 거 알고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조태용이 미국에 있다고 내가 알고 있어. 이러면서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게 10시 53분경인 겁니다. 아까 전화 한번 했기 때문에 그냥 한 김에 나중에 또 하는 거야. 그러니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를 할 그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서 조태용 원장은 미국에 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소위 가장 밑에 조태용은 미국에 있고 그때 계엄의 밤에 한국에 없었다라는 것이 탄탄한 토대로 버텨줘야 피청구인 윤 씨의 주장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밑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밑장을 빼버렸습니다. 확인했죠. 그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발밑에 있는 그 땅이 꺼져버린 상태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조태용이 미국에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8시경부터 대통령은 이미 조태용 원장이 내곡동 국정원에 있는 거 알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태용이 내곡동에 있는 걸 알면서도 원장이 지금 미국 가고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할 게 있는 거야 이러면서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전화한 과정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처음에 전화를 했는데 그것이 저녁 8시경입니다. 조태용 원장한테 전화하고 바로 한 것 같죠? 순서가 이렇게 돼야지 논리상 윤석열 대통령 주장이 맞죠. 확인해 봤더니 미국에 있더라. 그래서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했다 하니까 같은 20시경이지만 이게 조금 뒤가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때 홍장원 차장이 못 받았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이 있으니까 참조하십시오. 강남 호텔도 나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내 2월 4일 5차 변론일에 피청구인 윤 씨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태용이 한국에 없어서 처음으로 제가 홍장원 1차장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안 됐고 이게 이제 처음엔 못 받았고 하는 내용인데 조태용은 한국에 있었고 조태용이 한국에 있는데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했으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 이렇게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전화를
홍장원 차장이 못 받았고, 그러니까 뒤늦게 홍장원 차장이 그 전화번호로 다시 이제 전화를 하죠. 그래서 그 2차 통화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전화를 건 것은 아니고, 두 번째 전화는 홍장원이 VIP의 비화폰으로 전화를 했고, 그것이 오후 8시 22분경, 그러니까 1차 전화건 때로부터 22분쯤 뒤가 되겠죠. 20시 22분경. 그런데 그 전화는 20초 동안밖에 통화를 안 했답니다. 상당히 짧죠.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다고 하느냐. 내내 헌재에서 밝힌 겁니다. 피청구인 윤 씨가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첫 번째는 걸었고 두 번째는 받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원장님 부재 중인데, 이러면 홍장원 차장이 뭔 쓸데없는 소리를 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평소에 늘 그렇게 알고 있었을 테니까. 제가 전화를 딱 받으니까 벌써 약간의 식사 반주를 한 느낌이 딱 들어갔고, 제가 원장님 부재 중이니까 국정원을 잘 챙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따가 혹시 내가 전화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 이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어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다. 8시 22분에 그랬는데 8시 한 반 무렵에 국무회의를 하려고 여러 국무위원도 오고 비서실장, 안보실장이 들어오는데, 안보실장하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같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다 필요 없죠. 8시에 이미 한국에 있는 거 알고 있었고, 또 이때에도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비서실장이 그때 용산에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불러들였다는 증언도 또 있습니다. 이거 불명확하죠. 어떻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12월 3일 저녁 8시경부터 대통령은 조태용이 내곡동 국정원에 있는 거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8시 반 무렵에 조태용 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갔으니까 8시 반부터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원장은 용산 대통령실에 함께 앉아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12월 3일 계엄의 밤에 윤석열 대통령은 왜 조태용 원장이 부재 중이라고 했을까? 왜 부재 중이어야 했을까? 이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튼 두 번째 전화에서 보면 부재 중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미국에 갔다고는 안 합니다. 홍장원 차장한테. 왜냐하면 둘 다 조태용 원장이 미국 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랬을 수도 있죠. 본인의 주장과 달리. 그래서 미국에 갔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홍장원 차장에게 대놓고는. 그래, 조태용 원장이 왜 부재 중이거나 왜 미국에 갔었어야 하는 것일까?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조태용 원장은 혹시 국정원 밖에서 이날 다른 장소에서 모종의 임무 수행을 했어야 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태용 원장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지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이 담당할 계엄 업무는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조태용 원장은 해야 할 임무가 별거 없는 것처럼 조용히 있는데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업무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2025년 2월 4일 이 탄핵심판 5차 변론일에 밝힙니다. 자, 피청구인 윤 씨의 말입니다. 제가 만약에 계엄 사무에 대해서 국정원에다가 뭘 지시하거나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국정원장한테 제가 직접 하지. 차장들, 업무 관련은 2차장이지만 2차장한테도 안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1차장보다 2차장이 더 중요한 자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있겠죠. 근데 굳이 홍장원 차장을 아주 별거 없이 그렇게 만드는 표현인 것도 같고, 그렇죠. 그 2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로 보고를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이 계엄 사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으면 원장한테, 무조건 기관장한테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12월 3일 계엄에 대해서, 계엄 사무에 대해서 국정원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조태용 원장이 이미 대통령실에 들어왔으니까 거기다 지시하고 부탁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밤 10시, 한 거의 11시 다 돼가지고 제가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니고 라고 합니다. 자,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한 거는 계엄 사무가 아니고, 그럼 계엄 사무는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얘기를 했다는 건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미 관련된 문제는 원장하고 조태용 원장하고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밤에 계엄 사무, 그 관련된 문제까지 다 얘기를 했답니다. 조태용 원장하고. 조태용 원장한테 할 얘기 다 했고 임무 지시, 임무부가 다 끝냈다고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조태용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직접 지시받은 계엄 사무가 뭐가 있었는지 그것을 밝혀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보면 비상계엄 내란에서 해야 할 일을 조태용 원장에게 직접 지시를 했고 다 했다. 또 홍장원 1차장에게는 그거 아니고 다른 걸 이야기했다. 이렇게 되겠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는 것을 보면 이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계엄 사무와 관련해서 뭔가 부탁을 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 2월 4일 5차 변론일에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윤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첩사령관이 1차장의, 홍장원 1차장의 사관학교 후배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거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후배이긴 하지만 엄연한 기관장이고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령부가 사실상 국정원의 우에 있기 때문에, 국정원보다 위에 방첩사령부가 있게 되기 때문에 차장, 더구나 담당 2차장도 아닌 1차장,
뭐 그까짓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그 홍장원한테 계엄사무와 관련한 이런 무슨 부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좀 비아냥거리면서 만약에 할 거면은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이 계엄사무와 관련해서 무슨 부탁을 할 거면 방첩사령관은 국정원장한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거는 이거 하려면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 그거 했더라 이렇게 되죠. 그런 얘가 내가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이랬는데 했다고 나왔죠.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무와 관련해서 부탁을 했겠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인영과 조태용은 이걸 밝혀야 하겠죠.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될 수 있으면 안 밝히고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 하지만 이번 일이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 본인의 입으로 불고 자꾸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밝혀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새로운 것들이 많죠. 조태용 원장은 미국에 가 있었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조태용 원장이 용산에 들어와서 계엄사무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고 그건 조태용하고 할 일이고 그리고 여인영도 부탁을 하려면 조태용에게 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전화 그러면 오고 간 전화는 3번이죠. 처음에 윤석열이 홍장원에게 해서 통화가 안 됐고 홍장원이 윤석열에게 해서 통화가 됐고 이번에 윤석열이 홍장원에게 해서 통화가 된 이런 이제 차례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전화를 거는데 그것이 12월 3일 22시 53분 밤 10시 53분에 전화를 해서 통화 시간이 1분 24초 걸렸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좀 상세히 들여다봐야 하겠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내가 왜 전화했는지를 밝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속이고 무엇을 말을 바꾸는지를 잘 살피면서 봐야 합니다. 헌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한 거는 계엄사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뭔가 특별한 지시였던 것 같죠. 제가 전화를 한 거는 아까 전화를 하겠다라고 한 것도 있고 그러니 약속 때문에 또 제가 해외 순방할 때 국정원의 해외 담당 파트가 여러 가지 그 경호 정보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격려 차원의 전화를 기왕 한 김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그래서 했답니다. 이 12월 3일 그 계엄의 밤에 그때 우리가 영상을 보면 정말 긴장되고 그리고 그 수천 명 무장한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국민들이 밤잠을 못 자고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그 순간에 격려 전화 한번 하려고 했다고 하면 믿을 사람이 없겠죠. 계엄사무가 아니라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뭔가 개인적인 부탁이 있는 것인가, 개인적인 특별 지시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 격려전화다 하는 데 대해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나오는 길에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마침 해놨습니다. YTN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국정원장이 해외에 있다 해서 그래서 1차장한테 전화한 거다. 대통령이 직접 이게 아니고 조태용 원장에게 전화를 하지 뭐하러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겠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떠냐 이러니까 홍장원 1차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홍장원 차장의 그 어투가 떠오르죠. 참 홍장원 차장은 뭐 하는 일은 험하지만 어쨌든 재미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거 조태용 원장님이랑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거를 딱 잡아서 거짓말을 씨앗으로 쓰고 또 잡아서 이렇게 말을 만들고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보았죠. 아마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격려전화라는 것을 한 번에 깨버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장원 차장이 보기에는 한참 비상계엄 관련된 국무회의가 진행 중이고 또 그때 수방사, 특전사가 막 난리를 치는데 옛날에 해외 한번 나갔다 왔던 국정원 1차장한테 격려차 전화를 하신다. 그 시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터무니없는 너무나 믿기 어려운 그리고 핑계를 대도 좀 머리 나쁜 핑계를 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차장에게 조태용과는 다른 업무를 지시했다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1차장에게 지시했다고 하는 내용을 좀 봅시다. 말이 깁니다. 2월 4일 헌재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군소리도 중간에 참 많이 들어갑니다. 직접 들으면서 녹취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것이죠. 윤석열 씨의 말입니다. 계엄 사무가 아닌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서 여기는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 국가안보조사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국정원에다가 방첩사 도와주라는 얘기는 전임 김규현 원장 때나 조태용 원장 때나 늘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너스레를 떠는 겁니다. 지금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1차장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방첩사를 도와주라는 얘기를 원장 이때 했던 이야기는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상이 아니죠. 원장이 아니죠. 지금 계속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사람을 혼을 빼놓는 것이 야바위꾼 이런 사람들의 솜씨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왜냐? 방첩사를 왜 도와주라고 하느냐? 국정원더러 방첩사는 예산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면 국정원은 예산이 남아 도는 모양이죠. 그리고 국정원에는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줄 거는 경찰에 주고 그러니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정말 겨자씨만한 사실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비상계엄 내란 때 국정원에서
경찰에 정보를 주라고 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첩사에 줄 건 방첩사에 주면서 방첩사에도 줘라. 그래 놓고 갑자기 저도 좀 예산 지원을 좀 해주라는 이 얘기를 쭉 해왔기 때문에 또 사관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주라. 그런데 이 사관학교 후배라는 이야기를 홍장원 증인은 윤석열 피청구인이 내가 그 말 했잖아 이러니까 그 말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좀 궁금했었죠. 왜 못 들었다고 했고 왜 굳이 이 후배 이야기를 했을까? 나중에 보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인영 방첩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다. 그러면 아마 그런 이야기 아니었을까? 여인영은 내 충암고 고등학교 후배니까 좀 도와줘라. 그랬던 게 아닌가. 그걸 사관학교 후배로 더 씌우기를 하고 싶어서 자꾸 물어보는데 홍장원 차장이 그걸 그렇게 안 해줬던 것이구나. 이렇게 풀이를 해봅니다. 그래서 간첩 수사를 방첩사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계엄사무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걸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없죠? 무슨 이야기 했는지. 그러나 여기에 할 이야기는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이죠. 간첩 검거를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2024년 12월 3일 밤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일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간첩을 잡는다고 하는데 그 간첩이 무엇일까? 이제 보면 그 간첩이라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는 짐작할 수 있죠. 나중에 확인도 됩니다. 간첩을 검거해야 되는데 국정원에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습니다. 없으면 안 하면 되죠. 수사권 있는 데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도 해야 되니까 방첩사를 도와줘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방첩사가 하고 있는 간첩 검거를 위한 수사권이 필요하면 수사해야 되는 것이니까 결국 국정원더러 그 밤에 대공수사해라. 표현은 일단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방첩사가 하고 있는 대공수사를 도와줘라.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12월 3일. 중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간 그 밤입니다. 비상계엄 내란을 저지른 그 밤에 수사권도 없는 국정원더러 방첩사의 대공수사를 도우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런 내용인 거를 알 수 있죠. 그런데 피청구인 윤석열 씨의 대리인 김계리 변호사가 참 흥미롭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김계리 변호사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합니다. 윤석열 씨가 홍장원 1차장에게 지시한 내용을 김계리 버전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내내 같은 날입니다. 5차 변론일에. 대통령은 밤 10시 53분경에 전화를 해서 홍장원 차장에게 아까 그 국무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난 이후에 국무회의 끝나고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전화한 시간이 밤 10시 53분인데 왜 했는가 하면 아까 전화 대기를 하고 있으라고 했던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내가 전화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전화해야지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말을 봅시다.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해야 하는구나. 지금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으니 방첩사를 도와라.
방첩사령관이 육사 후배니까 방첩사를 도와라.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 여기에서 싹 다 잡아들이라 라고 하는 아주 동적인 다이나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홍장원 차장이 했던 이야기하고 그냥 똑같이 합치가 돼버리는 것이죠. 싹 다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구나. 언제? 12월 3일 그 밤에. 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이건 대통령 말씀이다. 김계리 대리인이 확인해 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이야기다. 그래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진술했다고요.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증인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싶었겠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 자백입니다. 내가 체포명단 가지고 다 잡아들여서 감금해라 라고 했다는, 왜냐하면 워딩이 이렇게 똑같을 수 없죠. 그런데 홍장원 증인이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말이라고 하니까 너무 빨리 말씀을 하셔갖고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러니까 김계리 대리인이 다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밤 10시 53분경 전화에 대해서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죠. 대공수사권이 없어졌으니 방첩사령관이 육사 후배니 방첩사를 도와서, 그런데 수사권이 있는 조건을 구비할 경우에 수사권이 있는 방첩사 사령관이 육사 후배면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이 같이 대공수사할 수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엮고 있죠. 어떻든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주고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홍장원 1차장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피청구인 윤 씨의 대리인 김계리가 공개한 윤 씨의 진술은 이런 내용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현재 국정원에는 대공수사권이 없다. 그렇지만 국정원이 지금 이 순간 대공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 국정원은 방첩사를 도와서 대공수사를 하라. 방첩사령관이 육사 후배니 방첩사를 도와라.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줘라. 간첩들 싹 다 잡아들이라.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2024년 12월 계엄의 밤에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차장에게 방첩사를 도와서 대공수사를 하라. 간첩들을 오늘 밤 다 잡아들여라 라고 한 것을 알 수 있죠. 김계리 변호사가 2번이나 확인해 준 바와 같이 싹 다 잡아들여라 라는 말은 윤석열 입에서 분명히 나왔다.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검찰 참고인 진술조사하고 국회 증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더 구어체입니다. 이것은 그나마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조금 위에 거는 좀 더 좀 다듬어져 있죠. 그런데 홍장원 차장은 바로 12월 3일 밤 10시 53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2번째 전화 걸었을 때 그 전화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자, 이제 달리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는 봤지? 라는 이 어투가 남자 어투 같지 않아 해서 한번 살펴봤고, 이번에는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그러면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비상계엄 하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계엄 업무라는 것과 관계없이 윤석열의 특별 지시, 하명인 것이죠. 그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봤으니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김계리 변호사가 싹 다 잡아들여라 하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이거는 이제 계엄, 비상계엄 내란이 성공해서 세상이 뒤집히면 그때 주겠다 하는 것이죠.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싹 다 잡아들여가 문제는 이게 간첩이라는 데 있죠. 간첩으로 지금 밖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간첩이라는 것이 그 본색은 뭔가? 밖에다 대놓고 간첩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게 궁금해지죠. 2025년 1월 22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홍장원 증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12월 3일 계엄의 밤에 윤석열 대통령이 싹 다 정리해라 라고 하는 말이 그러한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이게 무슨 간첩단 사건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통화를 한 뒤에 이게 정치인 등의 체포 지시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 등의 체포 지시다. 그래서 이것을 또 뒷받침하는 자료를 한 개만 더 보기로 하죠. 같은 12월 3일 홍장원 차장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이 정치인 체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했답니다. 밤 11시 30분에 조태용 국정원장실에서 긴급 정무직 회의를 했고, 그러면 이 긴급 정무직 회의에서는 분명히 대통령이 직접 조태용에게 지시한 계엄 임무에 대해서 했겠죠. 임무 수행을 해야 하니까. 그것이 끝난 뒤에,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짧게 했다고 합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게 끝난 뒤 홍장원 차장은 다시 원장실로 갔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첩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재명과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정치인 체포라는 이야기까지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조태용 원장은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시지요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찬성도 반대도 어떤 지시도 하지 말라는 금지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장원 차장이 원장님 최소한 업무 방향과 지침은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뭐 일어나 가버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화가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태용 원장이 용산 대통령실 비상국무회의 갔다 왔다는 이야기도 끝끝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조태용 원장이 미국가 있는 줄 알고 내가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왜 그랬어야 하는 건지 앞으로 밝혀야 할 것이고 여러분도 그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죠. 국정원이 계엄의 밤에 한 역할이 있었다. 정식 임무는 윤석열이 조태용에게 직접 내렸고 그 다음에 특별 지시를 윤석열이 홍장원 차장에게 내렸다. 그 특별 지시는 정치인 등
체포 그것이었고 그 일을 주로 그러니까 맡아서 하는 사람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었다. 정치인 체포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홍장원 차장에게 사실은 직접 지시를 한 거다. 방첩사령관하고 같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